네, 후보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요. 국민의힘의 공천 조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내걸었거든요.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고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사실 부여받은 권한인데 국회의원 개인이 개별적인 자격을 가지고 포기 각서를 쓰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좀 검토는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 혹시라도 만일의 경우 헌법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국회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한다면 만일 그러면 저는 이에 상응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같이 제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요. 국민의힘의 공천 조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내걸었거든요.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입법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사실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한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고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사실 부여받은 권한인데 이런 거를 국회의원 개인이 개별적인 자격을 가지고 포기 각서를 쓰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따라서 부여된 권한이어서 개인이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좀 검토는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요. 독일이나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이런 데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뿐 아니고 기소할 때도 국회 동의를 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나 헝가리나 루마니아 같은 데는 압수수색할 때까지 국회 동의를 국회의원의 대상인 경우에는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같이 예를 들면 이런 나라들은 이제 내각 책임 의원 내각제도 많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선 더더욱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에 대한 이런 보호 헌법적 보호 장치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 혹시라도 만일의 경우 헌법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국회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한다면 만일 그러면 저는 이에 상응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같이 제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사실은 반헌법적인 이런 발상이자 조치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견 두 가지 답해 주세요.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제가 그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요구하시는 의사표현의 정도를 잘은 알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포기, 권리의 포기라는 각서. 정확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포기 정치적인 각서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법률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 그 부분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헌법 개정에 관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정치권 또는 사회 전체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상응하는 두 개의 어떻게 보면 보호 특권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의 보호 특권을 제한한다면 다른 한쪽도 권력 분립 원리에 입각해서 같이 제한되는 게 맞고 보호된다면 같이 보호되는 게 맞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견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2월달에 서울 고법에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성 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소 처분 이게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 부부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긴급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에 옛날 보호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는데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길이 열리는 그런 이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상고를 또 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아, 알고 계세요? 그 우리나라가 그 최근에 계속 10몇 년 동안 해외 그 입양 최다 국가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원인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해외 입양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좀 많다는 네, 이야기는 10위 들었습니다. 안에 계속 들어갔는데 이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양성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있잖아요. 이 가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법이나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고착화돼 있어서 예를 들면 비혼모나 비혼부가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자기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입양의 길로 나가는 걸 사실상 강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저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 내지는 굉장히 충분한, 중요한 예, 원인 중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나예요. 합니다. 예. 2001년에 제가 알기로 네덜란드에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한 나라가 36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가족 그 형태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심각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예. 네.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근에 얼마 전에 프랑스 인구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너무 가족 그 형태가 되게 경직돼 있다. 그래서 가족 제도와 형태의 유연화 이런 게 저출생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다양한 가족 혼외 출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허용하고 나서 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어떤 그 인권, 가족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이런 다양한 가족 제도를 허용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법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 말씀하신 취지는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걸 실제로 법률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그럼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도입부에서 예를 들면 동성 부부에 대한 국민건강 피부양자 예. 권리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일단 2심에서는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인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예. 대해서는 후보자님이 긍정적으로 동의하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양성에는 동의하신다.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